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1차 접종자는 다음 달부터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7월부터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1,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7월부터 식당과 카페, 결혼식장 인원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정부가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백신 중심지로 만드는 방안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합니다. 동식물 감염병 3등급 연구시설 설치와 100만 명의 바이오 정보를 수집하는 바이오 데이터댐 사업도 추진됩니다. 미국 성인의 절반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 백신도 12세 이상에게 높은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다음 달 긴급 사용 절차가 진행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7월 말까지 성인 인구의 70% 이상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U 정상들은 백신 접종 디지털 증명서를 활용한 유럽 여행 자유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질병 치료와 예방에 인체 면역 세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면역 T세포를 이용해 암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젠셀의 김태규 대표를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정부는 더 많은 국민이 접종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1차 접종만으로도 공원과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수 있고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종교 활동을 할 때 인원 제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접종을 완료하면 사적 모임뿐 아니라 식당과 카페,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됩니다. 김 총리는 또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 말 이후에는 방역 기준을 전면 재조정한다며 집단 면역이 달성되면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완화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단계로 6월 1일부터는 어르신을 중심으로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회 접종을 마치신 분은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경로당과 복지관에서의 모임과 활동도 훨씬 자유롭게 됩니다. 2단계로 7월부터는 1차 접종만으로도 공원,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외 다중이용시설의 이용과 정규 종교활동 시 인원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접종을 완료하게 되면 사적 모임뿐만 아니라 식당, 카페,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마다 정해진 인원 제한에서 제한됩니다. 정부가 백신 1회 접종자에게도 야외 마스크 착용 수칙을 완화한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에 대해 방역당국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브리핑에서 야외에서는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고 특히 1차 접종이라도 받았을 경우에는 타인에게 전파 가능성이 더 낮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신 효능이 떨어지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와 관련해서도 영국 변이는 예방접종에 의한 차단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한국을 세계적인 백신 중심지로 만드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스템 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 헬스 산업을 대상으로 한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한국이 세계의 백신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와 별도로 1조 원을 투입해 환자 등 100만 명의 유전자 정보 등을 수집하는 이른바 국가통합 바이오 데이터댐을 오는 2028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염병 필수 연구시설인 동식물 감염병 연구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을 내년에 국내 최초로 만들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흔히 수출로 먹고 산다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수출 기업의 수가 사상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전체 수출액에서 상위 10대 기업의 비중은 더 커졌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어디가 터널 끝인지 아직 예단할 수 없는 코로나19 사태.
지난 한 해 우리 수출 기업에 직격탄을 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해마다 증가하던 수출 기업 수가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줄었습니다. 전년보다 0.4%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부터 감소한 수출액과 수입액이 또 모두 줄었습니다. 수출액은 5,112억 달러로 5.5% 감소했고 수입액은 4,600억 달러로 7.2% 줄었습니다. 수출과 수입액 감소는 2년째입니다. 수출의 경우 대기업 감소폭이 컸습니다. 대기업 수출액은 3,225억 달러로 평균 감소보다 높은 7.3%나 됐습니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무역 집중도가 커졌습니다. 전체 수출액에서 상위 10대 기업 비중이 35.4%로 전년보다 0.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10대 무역 집중도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0년도 작년에 반도체가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그 영향으로 증가를 했고요.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97%는 중소기업. 수출 기업의 수가 사상 처음으로 준대는 신규 수출 중소기업의 진입이 전년 대비 0.6% 줄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 사태 장기화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과 2학기 유초 중고 학생들의 전면 등교 추진 방안을 논의해 다음 달 중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개 시도교육감과 영상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격차, 심리 정서 등의 문제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2학기 전면 등교 추진 방안과 이를 위한 방역 강화 방안을 제안하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면 등교를 위한 전제 조건 그리고 준비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또 7월부터 적용하는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학교 밀집도 조정도 협의해 다음 달 안으로 2학기 전체 학생 등교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택배기사 등 이른바 필수 업무 종사자의 백신 조기 접종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한 필수노동자 보호 점검회의에서 필수 업무 종사자의 나이와 성별,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뒤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수 업무는 재난 시기 국민의 생명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코로나19 기간 필수 업무 종사자는 의료 인력과 돌봄 종사자, 택배 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이 해당합니다. 지난해 초 발생한 코로나19 여파로 지금까지 국내 대기업 직원 수가 10,000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직원 수가 공개된 309곳의 올해 1분기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직원 수는 120만 3천여 명으로 2019년 4분기 대비 9천여 명, 즉 0.8% 감소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유통업종의 정규직 직원 수는 7천여 명, 7.6% 줄어 감소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고용 형태도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은 늘어나 고용의 질이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1분기 대기업의 정규직 직원 수는 113만 1천여 명으로 11,000여 명, 즉 1%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은 7만여 명에서 7만 2천여 명으로 2.8%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서울 시내 관광호텔이 역대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관광숙박업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서울 관광호텔은 331개로 1년 전보다 2개 줄었습니다. 서울 관광호텔 감소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8년 이후 처음입니다. 또 5성급 관광호텔은 1개 줄었고 4성급 6개, 3성급 14개, 2성급은 7개 감소했습니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국제회의나 미팅 등 비즈니스 수요가 사라지면서 일부 특급 호텔 외에는 버티기 힘든 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가운데 대다수 시민은 하루하루 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를 단속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자체 징계조차 없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전북도청 근처 한 식당. 남녀 공무원 7명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식사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사진 속에 나온 식당입니다. 이들 공무원은 이곳에서 약 20여 분간 머물며 점심을 먹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 대응 업무를 맡은 특별사법경찰 등 전라북도 사회재난과 소속,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단속하는 공무원 신분으로 버젓이 5명 이상 집합 금지 규정을 어긴 겁니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 우려는 그동안 방역당국이 수없이 강조해온 내용입니다. 따로 이렇게 예약을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붙어있더라고요. 저기 그 책상이 나오려다가 이제 간단하니 빨리 먹고 나가자.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이를 인지한 뒤에도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윗선으로도 보고됐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 역시 없었습니다. 실장님이 다 불러가지고 주시고 굉장히 혼났어요. 그래서 이런 있을 수 없지 않냐. 그동안 생계 위협 속에서도 방역 수칙을 지켜온 시민들에게 방역당국이 일련의 내로남불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합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올해 3월의 이혼율이 1년 전보다 20% 넘게 급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3월 인구 동향을 보면 올해 3월 이혼 건수는 9천여 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700여 건, 24.4%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비교 대상인 지난해 3월 코로나19 불안으로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법원이 휴정하며 이혼 건수가 크게 줄었던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같은 이혼 건수 증가는 황혼 이혼의 영향이 컸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에서 3월 기준으로 혼인기간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9% 늘어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한 20년 미만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이혼은 급증했지만 결혼 건수는 크게 줄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3월 인구 동향을 보면 올해 3월 혼인 건수는 16,0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2,500여 건, 13.4% 감소했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올해 1월에서 3월 누적 기준으로 울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7%가 감소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줄었고 전남과 세종은 한 자릿수 감소에 그쳤습니다. 통계청은 혼인 감소는 인구 구조적으로 혼인 주 연령층인 30대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지난 2012년 이후 쭉 감소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결혼이 어려워진 현실 역시 혼인 감소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때 유통대리점이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2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26일 회의에서 기존의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지급할 수 있었던 추가 지원금을 30%까지 늘리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개정되면 공시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금을 최대 9만 5천 원 더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는 기존보다 4만 8천 원 정도 더 저렴하게 휴대전화 기기를 살 수 있게 됩니다. 방통위는 또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변경 요일을 월요일과 목요일로 지정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완구를 비롯한 수입 제품을 집중 검사한 결과 불량 제품 44만 점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입품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완구 41만 6천 점, 전기 생활용품 2만 1천 점을 안전기준 부적합과 KC 인증 미필, 허위 표시 등을 이유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완구 제품 중에는 비눗방울 총 2개 모델에서 환경 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 허용치보다 120배, 61배 높게 검출돼 통관 보류하거나 반송 폐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피부나 입으로 흡입했을 때 아토피를 유발하고 신장과 생식기관에 장애를 유발하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일 만에 700명대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접종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하며
순서에 따라 백신을 맞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휴일 효과가 끝나자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했는데요. 이번 달에는 공휴일도 있었고 또 만남도 잦아진 만큼 더 증가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5월 달은 가정의 달이고 실제로 휴일도 많았거든요. 예. 그만큼 지인 간의 만남도 더 증가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야외 활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았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감염 확산이 더 진행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네. 이러한 부분보다는 실제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현재 변이 바이러스의 어떤 확산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졌다. 그래서 향후에 증가를 하게 되면 지금 5월 달에 휴일도 많고 지인 간의 모임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보다는 이런 네. 변이 바이러스 요인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방금 우려되는 부분으로 언급하셨듯이 신규 확진자 수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도 3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정도면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그 35.6%의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중에 일부 표본을 시료를 대상으로 해서 표본 검사를 진행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표본 검사가 진행됐느냐 이 부분은 좀 따져보긴 해야 되는데 네. 일단 통계학적으로 유의 있는 표본 검사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지금 표본 검사 결과처럼 35% 정도의 그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가 유행이 되고 있다라고 예.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지표 환자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신 분이라면 관련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예. 경우에 따라서는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산입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5%대 정도의 변이 바이러스 어떤 확산 양상의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지가 한 2월 달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해외 사례를 보면 지역사회에서 크게 확산이 되는 게 보통 한 4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앞으로 한 2개월 정도 후인 6, 7월 정도 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을 할 거다. 그러니까 50%를 넘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존 바이러스 대비 변이 바이러스, 특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 또는 우점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이는 숫자보다 더 상황이 심각할 수도 있고 앞으로도 확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2차 접종 후에 14일이 지난 뒤 코로나19에 확진된 돌파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 4명이 확인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걸 두고 뭔가 잘못되거나 놀랄만한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단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백신, 그러니까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 예방률이 94에서 95%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60, 70%대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4%, 그러니까 화이자나 모더나의 경우에는 4, 5%,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3, 40% 정도는 감염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학적인 배경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현재 돌파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건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돌파 감염률 정도도 보면 전 세계적으로나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에 0.01%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저하게 한 40배 정도 더 낮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렇게 심각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항상 백신을 맞아도 완벽하게 예방하는 게 아니다. 그 이후에도 이런 어떤 추가적인 감염 사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이른바 돌파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정부가 1차 접종자에 한해서 7월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현재 접종 추세로 봤을 때 좀 무리가 없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오늘 발표된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의 어떤 전파 양상이나 아니면 백신 접종률 진행 상황을 볼 때는 큰 무리는 없을 거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현재 1차 접종 대상자들도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근데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 안 하는 부분,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는 야외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야외에서 이분이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쉽게 구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 백신 접종 안 하신 분들도
마스크를 안 쓸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선별할 거냐라는 부분이 같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네. 일단 한 가지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당초에 인센티브 지원 방안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까지 완화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걱정이 있었는데 네. 이런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 현재의 상황이나 백신 접종률을 상당히 이제 고려를 많이 했다, 고심을 많이 한 부분이 보인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1차 접종 대상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2차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를 했더라도 만약에 인센티브 지원 방안 자체가 효과가 발휘가 될 거라면 실제로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차 접종 하신 분들은 당연히 2차 접종까지 맞게 되기 때문에 굳이 1차 접종 대상자까지 포함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 다소 의문점은 좀 있습니다. 네,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지만 이 조치가 자칫 방역을 해이하게 만들 수 있다, 해이해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백신 접종률이 기대만큼 올라가지 않는 게 백신 안전성 우려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인센티브만으로는 접종률을 끌어올릴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추가 대책이 필요할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그 백신 수용률이 크게 그러니까 예약률 같은 경우가 높지 않은 대표적인 이유가 안전성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안전성 확보가 기본입니다. 실제로는. 근데 이러한 부분을 현재 해결할 방안으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이 나온 거고 일단 두 가지가 다 함께 작용을 해야 된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인센티브 방안,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은 적절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과 네. 그리고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접종되고 있는 게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인데 그 이외에 모더나나 물론 다음 주에는 모더나가 일부 물량이 국내로 들어오긴 합니다만 모더나나 노바백스처럼 현재 안전성이 보다 확보됐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런 백신들이 다 수급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이 수용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적절한 인센티브 방안 그리고 안전성 확보 이 두 가지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 코로나19 백신도 12세에서 17세 청소년들에게 높은 예방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국내 청소년 접종은 언제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일단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 효능 부분은 그 청소년들에게 접종을 해도 그 성인 대비 뭐 크게 달라질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성 부분이었고요. 그러니까 안전성 부분이 확보가 됐다라고 그러면 12세까지는 접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현재 모더나 같은 경우에 추진하고 있는 방안이 생후 6개월부터 11세까지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효능 부분보다는 실제로 안전성, 왜냐하면 나이가 연령대가 어리기 때문에 성인과 동량을 접종을 했을 때 혹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들이 언제 접종을 받느냐, 이 부분은 국내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화이자나 모더나처럼 어린 연령대에 접종이 가능한 백신이 수급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해서 언제 우리나라에서는 접종이 이루어질지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한 가지 이러한 관련해서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70% 접종이 이루어지게 되면 실내 마스크 완화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게 그러면 나머지 30%는 백신 접종에 대한 기회가 주어졌느냐,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기회가 주어졌는데 본인이 거부를 해서 접종을 안 받았고 그 결과가 70%가 접종이 완료됐다라고 그러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완화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부분은 검토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부분에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어린이, 유아 같은 경우에 기회가 어떠한 이유든 간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예. 실내 마스크 착용 부분은 절대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요. 이 밖에도 네이버와 카카오 앱으로 자녀 백신을 조금 더 쉽게 맞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소식도 있었는데 접종률을 끌어올릴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도 자사 백신이 12세 이상에도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데 높은 효과를 보였다며 다음 달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성인의 절반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 집단 면역을 향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고등학교가 축제 분위기입니다.
학생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에 앞서 축하 행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흥겨운 응원단 공연과 함께 학생들은 같이 코로나와 싸우자는 문구로 접종을 위해 나온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미국에선 이달부터 12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이 승인돼 학생들에게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Yeah, it's going to help a lot. Be able to see my friends a little bit more and my family. So I'm excited for that. The single best place to vaccinate a child is at their local neighborhood school. Now, why is that? It's where students are every day. 화이자에 이어 미국 제약사 모더나도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12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에게도 높은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임상시험에서 2차례 접종자의 경우 100%의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 한 차례 접종자의 경우 예방 효과가 93%였고 특별한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초 미 식품의약국과 각국 규제 당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미 백악관은 현지 시간 25일 18세 이상 미국 성인의 절반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회 접종자를 포함하면 61% 정도로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성인의 70%에게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해 코로나19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난해 3월 12일부터 공연을 중단했던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 극장가가 오는 9월 초부터 정상화됩니다. 뮤지컬 하데스타운 제작진은 뉴욕 주정부 브로드웨이 극장가와 각각 협의한 끝에 9월 2일부터 공연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욕 주정부는 브로드웨이 공연을 9월 14일부터 재개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번 결정은 이보다 2주가량 앞당겨진 것입니다. 관객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단 빈자리 없이 관객을 모두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브로드웨이 뮤지컬 중 위키드와 라이언 킹, 해밀턴 등 3개 뮤지컬이 9월 14일에 공연을 재개한다는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당초 목표대로 오는 7월 말까지 성인 인구의 70% 이상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증명서를 활용한 영내 여행 자유화도 7월까지는 현실화할 전망입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틀째 열린 EU 정상회의 기자회견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다음 달까지 7억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이 EU 회원국들에 추가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7월 말까지 EU 성인의 70%가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한다는 당초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o we are on track to reach our goal to have enough doses being delivered to vaccinate 70% of the adult population in the European Union by the end of July. EU 정상들은 회원국들이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디지털 증명서에 대한 합의에 이른 것을 환영하면서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Citizens will now be able to use a mutually recognized certificate wherever they travel in the European Union. The IT infrastructure is ready at EU level as of June 1st. EU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영내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디지털 예방접종 증명서 도입을 논의해 왔습니다. EU 집행위는 지난 3월 이 증명서를 백신 접종자나 코로나19에서 회복돼 항체를 가진 EU 거주자들에게 발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AFP 통신은 EU 회원국들이 이 증명서를 7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 정상들이 현지 시간 25일 코로나19 백신 최소 1억 회분을 올해 말까지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임시회의에서 EU와 회원국이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백신 공유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상들은 이어 세계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백신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한 노력과 함께 코로나19 백신의 전 세계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작업도 강화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지 시간 25일 어느 나라도 가까운 미래에 코로나19에 대한 집단 면역을 달성할 것 같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고 EFE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 대응팀장은 세계보건총회에서 전염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80% 이상이 면역력을 가져야 하지만 전 세계 혈청학 자료를 근거로 어느 나라도 이런 수준의 자연 면역을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 인구의 상당수가 여전히 감염에 취약하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환기 등 기본적인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라는 주장을 재차 꺼내들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 잡지 포브스는 현지 시간 2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나왔다는 점을 거의 의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관련 질문을 하는 사회자를 향해 나는 당신이 바이러스가 우한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점에 대해 어쩌면이라는 단어를 빼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한 연구소 기원서를 거의 확신한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바이러스가 우한 연구소에서 나온 것을 확신한다며 진상을 밝히지 않으면 비슷한 전염병 대유행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이 화이자가 코로나19 부스터샷 추가 접종에 대한 임상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을 2회 접종할 경우 인도 변이에 80% 이상 효과가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한 모더나 백신을 3분기부터 본격 생산할 예정입니다. 예, 국내에서 생산되는 백신이 또 하나 늘어난 건데 앞으로 백신 물량 확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면역세포 치료제인데요. 면역세포는 외부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고 우리 몸이 질병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네,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면역 T세포로 암을 치료하는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바이젠셀의 김태규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항상 처음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바로 회사 명칭에 대한 질문입니다. 바이젠셀 어떤 뜻인가요? 예, 저희 바이젠셀은 처음에 그 생체의 활성을 의미하는 바이탈리제이션이라는 용어와 주로 이제 진세라피나 제네틱 엔지니어링과 같은 유전공학적인 의미 그리고 셀세라피를 만든 합성어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궁극적으로 이런 세포 치료와 유전자 치료가 난치병 치료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회사명에 담겨있는 정체성을 들어봤는데요.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이젠셀은 면역세포 치료제 전문 기업입니다. 면역세포 치료제 용어가 다소 좀 어렵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혈액을 많이 채취하지 않습니까? 네. 그 혈액에서 벽혈구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면역세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백혈구에는 T세포나 B세포 그리고 대식세포 다양한 기능을 가진 세포들이 있는데 이런 면역세포들이 하는 기능은 마치 군대와 경찰처럼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나 균들을 제거하거나 심지어는 우리 몸에서 변형된 암을 자가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기능으로서는 그 알러지나 자가 면역성 질환과 같은 과도한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 우리 면역 시스템은 그것을 스스로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바이젠셀은 면역 항암 치료제 플랫폼과 이 면역 억제 치료제 플랫폼 두 개의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예, 예. 우선 이 면역 항암 치료제 플랫폼 이게 어떤 기술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러면 저희 회사는
바이티어라는 플랫폼 기술과 바이레인저라고 하는 플랫폼 기술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티어라는 기술은 사례 T세포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이고요. 예. 사례 T세포는 마치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우리 몸에 면역 반응이 일어나듯이 시험관 내에서 T세포를 그 종양을 살해할 수 있는 T세포를 아주 특이적으로 많은 양을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암 환자한테 넣어줘서 그 T세포가 암 조직을 찾아가서 암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파괴하는 그런 기술이고요. 두 번째 바이레인저라는 기술은 그 일반적인 T세포보다는 약간 특이성은 약하지만 네. 이전에 바이티어 기술은 자가 T세포, 자가 세포 치료제로 사용되지만 감마 델타 T세포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레인저는 동종 타인에게 이식을 할 수 있는 T세포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그 유전자 치료 이제 최근에 CAR-T와 같은 기법으로 특이성을 강화한 세포 치료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예. 이 외부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또 몸 안의 종양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면역 세포인데 예. 그 면역 세포의 특성을 암을 치료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계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면역 억제 치료제 플랫폼 기술도 궁금합니다. 이건 어떤 기술인가요? 예. 그 기술은 저희는 이제 바이메디어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저희가 잠깐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다양한 면역 세포가 있고 일부 면역 세포는 면역 기능이 과한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제대열 줄기 세포에서 대량 배양을 한 골수성 억제 세포라는 것을 대량 배양해서 우리가 이식 거부 반응이나 아니면 아토피라든지 알러지라든지 이런 질병을 치료하는 플랫폼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기술이 면역 항암 치료제 그리고 면역 억제 치료제 이 기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플랫폼 기술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진행하고 계실 겁니다. 임상 시험이 가장 앞서 있는 대표적인 파이프라인 두 가지 정도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그 중에 가장 앞선 부분은 바이티어에서 그 NKT 림프종이라고 해서 앱사인 바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종양이 생기는 림프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표적으로 하는 VT-EBBN이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이 임상 2상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네. 희귀의약품으로서 그 조건부 품목 허가 후에 상용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파이프라인은 바이메디어에서 나온 면역 억제 세포 치료제로서 조혈모 세포 이식 이후에 이식 편대 숙주병이라고 하는 이식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절하고 억제하는 세포 치료제로 지금 식약처에서 임상 시험 허가를 받고 곧 임상 시험에 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 바이젠스는 이제 코스닥 상장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뭐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이미 이제 저희는 기술 특례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3월에 기술성 평가에서 잘 통과를 하고 지금 그 상장 예비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상장 예비 심사가 잘 통과가 되면 3분기에 코스닥 상장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이 코스닥 상장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거래소가 이 기술 특례 요건을 좀 강화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바이젠스도 그 부분이 좀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되는 건가요? 저희는 그 주로 기술의 상용화에 굉장히 많은 그 질문을 받았고요. 예. 상용화의 그 임상 연구의 그 확실성 이런 부분에 좀 많은 집중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네. 예. 자, 이 상장을 사실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느끼신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국내 바이오 생태계 자체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예. 조금 더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제언하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특히 저희 회사와 같이 의학적으로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는 뭐 기술은 물론이지만 많은 규제를 통과해야 되고 또 장기간에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투자에 있어도 좀 장기간에 어떤 투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 바이젠셀의 경우에는 뭐 이미 말씀드린 세 가지의 파이프라인으로 초기에 그 플랫폼 기술을 잘 설정을 하고 나중에 그 유전자 치료 등으로 혁신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대표님께서는 지금 현직 의대 교수시잖아요. 예, 이렇게 예. 평생 의대 교수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직접 회사를 창업하시면은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떤 뭐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회사라는 것은 네. 그 대학은 마치 온실과 같고 네. 회사는 많은 이해 당사자들과 또 목표가 좀 더 뚜렷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회적 책임도 다른 측면에서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반 치료제와 비교해서 이 면역 세포를 활용한 치료제를 생각한다면 좀 구체적인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일반적인 항암 치료제는 마치 이제 방사능이나 화학요법제 같은 치료제들은 우리가 전쟁으로 보면 융단 폭격을 한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세포 치료제는 특히 T세포 치료제는 어떻게 점령군과 같이 암이 있는 곳에서 침투를 해가지고 오래 머무는 성질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세포 치료를 하고 나서 효과가 있으면 그 효과가 재발이 거의 없고 장기간 오래 가서 완치에 이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 항암제 어떤 개발 트렌드를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케미칼에 시작을 해서 이제 그 항체, 표적 항암제로 갔다가 지금 면역 항암제 시대로 접어들었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이게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그 T 세포 상용화 시점 언제쯤 예상하시나요? 저희는 이미 많은 연구자 임상을 통해서 지금 회사를 설립하고 이제 임상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희귀 의약품이고 그리고 이제 조건부 품목 허가를 받아서 24년부터 상용화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24년이요? 네. 네, 지금까지 면역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바이젠셀의 기술이 난치성 질환 환자들의 생명을 연장하고 또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젠셀의 김태규 대표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증 코로나19를 앓고 나면 장기 면역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워싱턴 의대 연구팀은 코로나19 회복 환자의 골수 샘플 19개 가운데 15개에서 코로나19를 표적으로 하는 항체 형성 면역세포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골수에 생긴 항체 형성 면역세포는 증식하지 않고 머무르며 적은 양의 항체를 지속해서 분비해 장기 면역을 형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공동연구진이 뇌 조직을 절제하지 않고도 난치성 뇌전증을 진단할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와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 공동연구팀은 난치성 뇌전증 환자 12명에
12명 가운데 3명에게서 뇌 척수액에 존재하는 극미량의 DNA를 증폭해 뇌전증 원인 돌연변이를 찾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난치성 뇌전증은 뇌세포에 국소적으로 생긴 돌연변이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기존에는 원인 유전자를 찾기 위해 뇌 병변 부위를 도려내는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무릎연골 재생 치료를 위해 마이크로 로봇을 활용한 의료기기 개발에 나섭니다. 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연구원은 기존 연골 재생 시술인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에 마이크로 로봇 기술을 접목한 기기를 개발하고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내용의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의 신규 대상 과제에 선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5년 동안 자가 골수 줄기세포를 탑재한 0.3mm의 크기 전달체와 체내 주입기, 센서 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은 환자 본인의 골수를 채취해 손상된 연골 부위에 도포하는 시술법으로 신체 거부 반응이 없다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전지의 전극을 미세 가공해 전지 성능을 끌어올리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김형진, 정성호 교수 연구팀은 레이저를 이용해 다양한 리튬 2차 전지 전극의 두께와 구조를 가공해 전지의 용량과 출력을 동시에 높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레이저 가공을 통해 기존 전극 사양의 한계를 뛰어넘는 설계가 가능하다며 이번 연구가 리튬 2차 전지의 획기적인 성능 향상에 도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에서 2살배기 아기가 지능지수 IQ 146으로 인정받아 최연소로 자국 멘사에 가입했다고 미 폭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여자아이 카시엘 퀘스트는 땅의 모양과 위치만 보고도 미국 50개 주를 모두 구분하고 현재는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으며 수화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멘사는 높은 IQ를 가진 사람만 회원 가입 자격이 주어지는 국제단체며 미국인의 평균 IQ는 100으로 정해졌습니다. 백신 1차 접종자는 다음 달부터 인원 제한 없이 직계가족 모임에 참석할 수 있고 7월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또 실외 다중이용시설과 종교활동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되는데요. 2차 접종까지 완료하면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인원 제한이 해제됩니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돼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길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